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혼자 힘으로 준비하고 계신 청취자분들을 위해 저희가 또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여기에 올라온 포스팅이죠. 3110회 다음 중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다른 때처럼 여러 자료를 막 보기보다는 오늘은 이 포스팅이랑 여기 나오는 비유전율 개념, 이거 하나는 확실히 잡고 가자, 이런 목표로 해볼게요.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그 감을 잡는 데 집중해보죠.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 비유전율, 전기계능사 시험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죠. 그냥 뭐랄까 정의만 달달 외우는 것보다는요, 그 진짜 의미가 뭔지, 또 물질마다 어떻게 다른지 이걸 아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블로그 포스팅 보면서 비유전율이라는 거 같이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시죠. 문제풀이 자신감도 좀 채워드리고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포스팅에서 다룬 핵심 문제가 이거였어요. 다음 중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보기가 1번 종이, 2번 염화비닐, 3번 운모, 4번 산화 타이타늄, 자기. 네 가지였죠. 그냥 딱 보면 제일 큰 거 고르시오 이건데 이걸 제대로 알려면 저 비유전율 이게 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앞에 붙은 비, 이 비자는 무슨 뜻일까요? 시라는 거죠. 그럼 뭐랑 비교하느냐? 바로 기준이 되는 게 진공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요. 진공의 유전율을 우리가 보통 엡실론 제로, 엡실론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모든 물질의 유전율을 비교하는 출발점, 기준선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 비유전율이 3이다 이러면 진공보다 유전율이 그냥 3배 더 크다. 딱 이런 의미입니다. 아하, 비교할 비, 기준은 진공. 네, 그럼 그 기준인 진공의 비유전율 값은 얼마로 봐야 할까요? 비교 기준이니까 딱 1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또 정의상으로도 진공의 비유전율, 보통 엡실론 R 이렇게 쓰는데 이걸 약 1로 정의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들은 다 1보다는 큰 비유전율 값을 가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유전율 혹은 비유전율, 이 값이 크다는 게 도대체 물리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는 거죠. 이게 포인트인데요. 비유전율이 크다는 건요, 그 물질의 외부에서 전기장을 딱 걸어줬을 때요, 물질 안에 있는 전하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재배치되거나 정렬되는지 이걸 나타내는 척도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분극, 폴러리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분극.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물질 안에서 전하들이 이렇게 막 움직인다는 건가요? 재배치? 그게 왜 중요해요? 뭔가 전기 현상이랑 관련이 깊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물질이라는 게 결국 원자, 핵, 플러스하고 전자, 마이너스로 되어 있잖아요. 외부에서 전기장을 쭉 걸어주면 이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가 전기장 따라서 살짝 위치가 이동해요. 아니면 원래부터 극성을 가진 분자들이 막 회전하면서 정렬하기도 하고요. 아주 작은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 오면 쫙 정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물질 안에서 전하 분포가 바뀌는 거, 이게 바로 분극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분극이 일어나면 물질 내부에 원래 걸어준 외부 전기장하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내부 전기장이 생겨요. 아, 반대 방향으로요? 그럼 서로 이렇게 상쇄되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내부 전기장이 외부 전기장의 일부를 상쇄시키니까 결과적으로는 물질 전체에 걸리는 실제 전기장, 알짜 전기장의 세기가 약해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비유전율이 높은 물질일수록 분극이 더 잘 일어나고 외부 전기장의 영향을 더 효과적으로 줄여준다. 약간 전기적 방패 역할을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이랑도 아주 밀접하고요. 와, 전기적 방패 비유가 확 와닿네요. 아, 그럼 전기장 영향을 줄이는 능력이 크다는 거군요. 네,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블로그 문제로 돌아가 보죠. 보기에 나온 물질들 비유전율 값을 비교해야 답이 나오잖아요. 포스팅 보니까 1번 종이는 비유전율이 대략 한 3.5 정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번 운모는 약 6 정도. 그런데 4번 보기 산화 타이타늄 자기 이거는 비유전율이 무려 100에서 1000. 이건 뭐 종이나 운모랑은 차원이 다른데요. 숫자가 너무 큰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죠. 종이 한 3.5, 운모 한 6.
이것도 물론 진공보다는 훨씬 크지만요. 산화타이타늄작이 저 10에서 1000이라는 값하고 비교하면 이건 뭐 정말 넘사벽 수준 차이죠. 네, 이 엄청난 차이를 봐야 합니다. 참고로 블로그 자료에는 이번 염화비닐 값은 따로 없었죠? 보통 염화비닐, PVC 같은 플라스틱 종류는 뭐 종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정도, 그 정도 값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뭐 문제 푸는 데는 큰 영향 없겠네요. 워낙 산화타이타늄작이 값이 압도적이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저 100에서 1000이라는 범위도 꽤 넓잖아요. 왜 이렇게 값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냥 산화 타이타늄 작이라고 부르는데도 값이 10배나 차이 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초에 종이나 운모에 비해서 왜 이렇게까지 비유전율이 높은 건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왜 그렇게 값이 높냐 이걸 보면요. 이건 물질의 그 내부 구조랑 관련이 깊어요. 산화타이타늄 작이, 영어로는 타이타늄 옥사이드 세라믹인데 이런 세라믹 재료들은 좀 특별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조가 외부 전기장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요. 안에 있는 이온이나 분자들이 쉽게 이동하거나 회전하면서 정렬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즉, 분극이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뭐 종이나 운모 같은 물질 구조보다는 훨씬 더 전기장에 잘 반응하는 겁니다. 아하, 물질 안에 있는 원자나 이온들이 전기장에 얼마나 잘 반응해서 줄을 서느냐, 그 차이가 비유전율 값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군요. 그럼 100에서 1000까지 범위가 넓은 건요, 왜 그런 거죠? 그건 이제 산화타이타늄 작이라는 게 사실은 딱 하나의 물질이라기보다는 비슷한 계열의 세라믹 재료들을 그냥 묶어서 부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조 공정이나 아니면 미량 첨가되는 다른 원소들, 결정 구조의 미세한 차이, 심지어 측정할 때 온도 같은 거, 이런 요인들에 따라서도 비유전율 값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얼마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렇게 범위를 주는 경우가 많죠. 중요한 건 그 범위 자체가 다른 물질하고 비교가 안 되게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만드는 방법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유전율, 이게 실제 전기 부품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시험 준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연결고리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높은 비유전율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의미, 이건 바로 전하 저장 능력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콘덴서 또는 축전기라고도 부르죠. 이 부품의 핵심 역할입니다. 콘덴서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급판 두 개 사이에 유전체, 즉 절연체를 넣어둔 구조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들어가는 유전체의 비유전율이 높을수록 똑같은 크기의 콘덴서라도 훨씬 더 많은 전하, 그러니까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콘덴서 용량, 커파시턴스, C라는 게 유전율에 비례하거든요. C는 엡실론 AD, 아시죠? A는 면적, D는 간격. 그러니까 산화타이타늄 자기처럼 비유전율이 극단적으로 높은 물질은 고용량 콘덴서를 작게 만드는 데 아주 필수적인 재료인 거죠. 오, 콘덴서 성능이랑 바로 연결되는군요. 비유전율이 높으면 같은 공간에 전기를 더 많이 이렇게 꾹꾹 눌러 담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럼 혹시 절연체로서의 역할도 있나요? 아까 전기적 방패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비유전율이 높다는 건 외부 전기장 영향을 효과적으로 줄여준다는 뜻도 되니까요. 그래서 좋은 절연 특성과도 관련이 있어요. 다만 이제 절연체로서의 성능을 따질 때는 비유전율 자체보다는 절연 파괴 강도, 다이렉트릭 스트렝스라고 해서 얼마나 높은 전압까지 얘가 버티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보긴 합니다. 비유전율 아무리 높아도 낮은 전압에서 그냥 파괴돼 버리면 절연체로 못 쓰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비유전율도 절연 설계할 때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는 맞습니다. 그렇군요. 콘덴서 재료로서의 역할이 더 직접적이긴 하지만 절연 특성에도 기여는 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블로그 포스팅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최종 정리를 해볼까요? 다음 중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정답은 당연히 압도적인 값을 가진 4번 산화 타이타늄 자기, 이게 되겠네요. 그럼 시험을 준비하는 청취자분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뭘 얻어가야 할까요? 그냥 3.5, 6, 100, 1000 이 숫자들을 외워야 하나요? 숫자를 아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보다는 상대적인 크기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종종 여러 물질을 주고 그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화타이타늄 자기는 종이나 운모보다 아주 훨씬 크다. 이 사실 자체를 아는 게 핵심이에요. 순서를 대략 매겨보면 진공 약 1보다는 종이 약 3.5가 크고 그거보단 운모 약 6이 좀 더 크고 근데 얘네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산화타이타늄 작이 100천 크다. 이 정도의 대소관계를 머릿속에 넣어두는 거죠. 아, 상대적인 크기 비교. 그게 더 실용적인 암기법이겠네요. 네. 그냥 종이는 3.5 이렇게 딱 외우는 것보다는 종이보다는 운모가 좀 크고 근데 얘네들은 산화타이타늄 자기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편이 더 오래가고 문제 풀 때도 유리하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아까 말한 그 물질 구조랑 분국 효율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그 높은 값이 어떤 응용으로 이어지는지, 특히 고용량 콘덴서, 이걸 연결해서 이해하면 더 좋죠. 예를 들어, 산화타이타늄 자기는 구조가 특이해서 분국이 엄청 잘 돼. 그래서 비전율이 높고 이걸로 콘덴서 만들면 짱이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이랑 응용을 연결해 놓으면 혹시 시험에서 처음 보는 재료가 나와도 그 재료의 용도나 특성에 대한 설명을 보고 비유전율의 대략적인 크기를 추측해 볼 수도 있어요. 오, 그거 괜찮은 전략인데요. 만약에 보기 중에 고성능 소형 콘덴서의 핵심 유전체로 쓰이는 신소재 A 이런 설명이 붙어 있고 다른 보기들이 종이나 일반 플라스틱이라면 그럼 A는 비유전율이 엄청 높겠구나 하고 추측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항상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유추가 가능해지고 이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기능사 시험이 단순히 공식만 외워서 푸는 문제도 물론 있지만 전기 현상이나 물질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접근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 정말 시험 준비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정보인 것 같습니다. 특히 비유전율의 상대적인 크기 비교.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볼까요? 종이는 약 3.5, 운모는 약 6, 그리고 넘사벽, 산화타이타늄 자기는 무려 100에서 1000 사이. 이 차이를 기억하는 것이 비유전율 관련 문제 딱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답 찾는 데 큰 힘이 될 겁니다. 네, 오늘 분석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비유전율은 진공을 기준으로 해서 물질이 전기장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그 영향을 줄이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지 이걸 나타내는 상대적인 지표다. 그 바탕에는 분국 현상이 있다. 이거고요. 둘째, 산화타이타늄 자개처럼 비유전율이 월등히 큰 물질은 전화 저장 능력이 뛰어나서 고성능 콘덴서의 핵심 재료로 쓰이고 절연 특성에도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외우기보다는 물질 간의 상대적인 비유전율 크기를 비교하고 그 값이 가지는 의미와 실제 응용, 특히 콘덴서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저희가 비유전율이라는 딱 하나의 특성에 집중했지만 실제 전기 부품을 만들거나 고를 때 이것만 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예를 들면 온도가 변해도 성능이 안정적인지 이걸 온도계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얼마나 높은 전압까지 견디는지 아까 말한 절연 파괴 강도 그리고 기계적으로 튼튼한지 가격은 괜찮은지 등등 정말 수많은 다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거든요. 비유전율이 아무리 높아도 쉽게 깨지거나 온도 따라서 성능이 막 변하면 좋은 부품 재료가 될 수 없겠죠. 이런 다양한 특성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전기 분야를 더 깊게 이해하는 데 좋은 탐구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현실 세계는 언제나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내용, 그리고 비주전율에 대한 이 심층 분석이 우리 청취자분의 전기 기능사 시험 준비에 정말 실질적인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종이 약 3.5, 운모 약 6, 산화타이타늄 자기 100에서 1000 사이, 이 상대적인 크기 비교,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 분석에 귀한 자료 제공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청취자분의 학습에 도움이 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